대선을 10여일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반되는 호감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배우자인 더그 에모프가 칸느 영화제에서 여성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탈세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 바이든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면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무차별적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 위기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며 예산 삭감과 서비스 축소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청소년 강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주거 침입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뉴욕 맨해튼의 성형외과 의사가 전처를 학대하고 호르몬을 강제로 주입했다는 주장이 법원 문서에서 확인됐습니다. 뉴욕 북부 지역의 한 주의회 후보가 라이벌의 전단지를 우편함에서 훔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소비자 당국은 애플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골드만삭스와 애플에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이제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권자들 사이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승하고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8월 무소속과 3당 후보를 포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나흘 동안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7%로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 45%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록 오차범위 아니지만 여론조사에서 앞서게 된 것은 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 변화와 적지 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여론조사 당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는 50%대 50%로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비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53%,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45%로 비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해리스 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54%의 유권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4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집중적으로 방영되고 있는 트럼프 캠프 측의 부정적인 정치 광고가 유권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지난 8월 말까지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의 광고에 모두 3억 7,8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대부분의 광고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념 성향 등을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배우자인 더그 홈프스가 2012년 프랑스 칸느 영화제에서 여성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배우자인 더그 에모프가 여성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에모프의 전 여자친구는 2012년 칸느 영화제에서 그가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이 매우 당혹스럽고 굴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인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 변호사는 당시 혼잡한 상황에서 에모프가 갑자기 자신을 폭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인은 에모프와의 관계에서 그의 폭력적인 성격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가 대중 앞에서 완전히 조작된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에모프 측 대변인은 이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2년 매치닷컴에서 만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진지한 관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에모프가 자신의 첫 아내와의 불륜에 대해 언급하면서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며 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에모프가 가정적인 배우자로 묘사될 때마다 혐오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제인은 자신이 에모프의 폭력적인 성격에 대해 이미 주변에 폭로했으나
언론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에모프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는 이를 선거철의 소음으로 일축하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탈세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면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길현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 바이든에 대해 바이든이 그를 사면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그를 사면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조 바이든과 다르다며 헌터 바이든을 나쁜 아이, 배드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헌터를 저격하며 지옥에서 노트북이나 보라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미국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겪은 정치적 공격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헌터에 대한 비난을 더해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인 2016년을 포함해 2019년까지 4년간 최소 140만 달러의 세금을 미납한 혐의로 LA 연방법원에 출석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헌터는 2018년 마약 중독 이력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한 일과 관련해서도 지난 6월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1월 형량 선고를 앞둔 헌터는 탈세 및 총기 구매 혐의로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최고 경영자 저크버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컨텐츠를 검열하도록 페이스북에 압력을 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으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의 노트북에 담겨있던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정보들을 페이스북에서 삭제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의 모든 혐의와 관련해 공정하게 접근할 것이며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그가 임기가 종료되기 전 헌터의 형량을 감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전국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무차별적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남성에게 흑인 여성이 인화성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지만 차분한 대응으로 참변의 위기는 무사히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25세의 오 모 씨는 전철을 이용해 거주지인 LA에서 벨리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한 흑인 여성이 다가와 갑자기 차콜용 액체 착화제를 뿌리기 시작했고 이 여성은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남성의 아버지는 당시 전철 내 다른 승객들은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며 당시 아들의 온몸이 착화제로 범벅이 된 상태였지만 가해자에게 대항하지 않고 전철이 승강장에 멈췄을 때 재빨리 열차에서 내려 역 안에 있던 경찰에게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오 씨는 전철을 타고 외출하는 것이 아들의 유일한 낙이었다며 안타까워하며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당국에 호소했습니다. 오 씨는 아들이 평소 혼자 전철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며 이날도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혼잣말을 하고 있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일을 저질렀다며 만약 아들에게 불을 붙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민 위기가 지난해 1,500억 달러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며 대도시들이 예산 삭감과 서비스 축소에 직면했습니다. 길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이민 위기가 지난해 1,500억 달러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수의 급증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큰 압박을 가하며 특히 뉴욕, 덴버,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워싱턴 DC의 비영리단체인 미국 이민개혁연맹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이민자 지원에 670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민자 주택 비용으로 2023년과 2024년에 23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모든 시 정부 기관의 예산을 5% 삭감해야 했습니다.
덴버는 이민자 지원을 위해 4,500만 달러의 예산을 줄였고 이로 인해 경찰과 소방 예산도 축소되었습니다. 시카고는 1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민자 서비스에 4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였습니다. 메인주 사우스 포틀랜드는 재산세 인상으로 노인 주민들에게 재산담보대출을 권장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자 지원 비용 증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 및 공공안전 서비스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민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도시에서는 주거와 교육 등에서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민자 지원에 사용되는 세금이 불법 체류자에게도 쓰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내 이민 문제의 복잡성을 부각시키며 앞으로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는 늘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로 붐비는데요. 최근 타임스퀘어 인근에서는 뉴요커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강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주 청소년들이며 문제는 어린 10대들이라 처벌을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시경은 타임스퀘어에서의 연쇄 강도 사건을 조사 중이며 사건의 배후에 20명에 가까운 이주 청소년들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들 중 몇몇은 11살에 불과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시경은 이들은 올 여름 센트럴 파크를 목표로 삼았고 이제는 타임스퀘어로 옮겨졌으며 이들은 무모하고 잔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갱단은 주로 루즈벨트 호텔에 수용된 망명 신청자들로 이들은 트렌데 아라구아라는 갱단의 하위 집단으로 스스로를 로스 디아블로스 또는 42스트릿의 작은 악마들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에는 소지품을 훔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후에는 칼이나 총기를 사용한 강도 사건까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앞서 이민자 수용시설에 거주해오던 베네수엘라 출신의 15세 청소년이 타임스퀘어의 한 스포츠 용품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나오다 경비원이 제지하자 권총을 쐈고 이로 인해 30대 브라질 여성 여행객이 총을 맞아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갱단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로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압박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드론, 비밀 수사 등을 동원해 범인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에서 주거 침입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법안은 주거지에 침입하는 행위를 2급 범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5만 달러 벌금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주택 침입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샘 조시 에디슨 시장이 추진해온 법안 중 하나로 주택 침입에 대한 죄를 세분화할 뿐만 아니라 처벌을 강화해 주민들이 불안감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범죄를 이유로 주거용 주택이나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거주자에게 상해 또는 위협을 가하는 경우 그리고 무기를 소지하거나 폭발물을 소지한 경우 강력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조시 시장은 주택 침입과 절도는 우리의 기본적인 주거 안전을 침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어디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트라우마를 남겨 평생 불안증에 시달리게 만든다고 지적한 뒤 이런 범죄가 뉴저지주 그 어느 곳에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살상 무기를 소지한 채 주거 침입 및 강도 행각을 벌일 경우 1급 범죄에 해당하며 10년에서 최대 20년 징역 및 최대 20만 달러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절도 등의 목적으로 주택에 침입할 경우 2급 범죄로 분류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 및 최대 1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처럼 남의 주거지를 침입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조기 석방이 금지되며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될 경우 형기의 최소 85% 이상을 맞춰야 가석방 자격이 주어져 형기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의무로 보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성인과 동등한 형사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주민의 안전과 복지는 최우선 과제라며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화에 나서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에도 뉴저지 유니언 지역에서 무단 주거 침입에 나선 혐의로 수배 중인 용의자와 경찰이 I-78 추격전을 벌인 끝에 운전자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그 후 2명의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지만 여전히 1명의 용의자를 수배 중입니다. 뉴저지주 경찰 통계에 따르면 주택 침입 절도는 2021년 11,258건을 기록했지만 2022년 13,377건으로 약 20% 급증했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성형외과 의사가 전처를 학대하고 호르몬을 강제로 주입했다는 주장이 법원 문서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그는 결혼 전 여자친구를 성노예로 만들고 감금한 혐의에 대해 법정 싸움을 벌인 바 있습니다. 기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성형외과 의사인 아머 마무드는 지난 2014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전처와 10년 동안 법정 싸움에 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법정 기록에 의하면 마무드는 아내를 빈번하게 폭행했고 추운 날 집 밖으로 내쫓았으며 완벽한 아기를 위해 아내에게 호르몬 주사를 강제적으로 주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하무드는 특정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근육을 키웠고 전처에게도 약을 강요하며 운동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전처가 약을 거부하자 전처의 목을 밟고 그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을 못 쉬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마하무드의 학대에 대한 전처의 주장은 그의 전 여자친구이자 모델인 25세 마야 윌로우 시어스의 학대 기록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처의 변호사는 시어스가 마하무드를 상대로 폭행으로 민사소송한 사건을 재검토하며 앞으로의 긴 법정 싸움에서 그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어스는 마하무드가 강제로 약을 먹이고 집에 감금시키며 성적, 신체적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얼굴을 때려 눈에 멍이 들고 얼굴에 필러를 마취 없이 주입하는 등 그의 가학적인 성적 취향을 폭로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 북부 지역의 한 주의회 후보가 라이벌의 전단지를 우편함에서 훔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우편물 절도는 연방범죄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셉 마스트로야니는 뉴욕주 스키넥터디 및 몽고메리 카운티를 포함하는 111번째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었습니다. 기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북부에서 주의회에 출마한 한 후보가 자신의 경쟁자의 선거 전단지를 유권자의 우편함에서 빼낸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17일 스코샤 지역 한 주택의 도어벨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는 조셉 마스트로얀니가 우편함에서 선거 전단지를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선거 전단지를 우편함에 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마스트로얀니는 뒤에서 웃고 있는 젊은 여성에게 나쁜 짓이라고 말합니다. 마스트로얀니는 공화당원이며 로테르담 타운위원회의 일원으로 스키넥터디 및 몽고메리 카운티를 포함하는 111번째 선거구에서 6선 민주당 하원의원인 안젤로 산타바라를 상대로 출마했습니다. 스키넥터디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 의장 프랭크 살라모는 이번 절도 사건에 대해 미국 우편 서비스, 주 선거위원회, 주 경찰, 스키넥터디 카운티 보안관 및 스코샤 빌리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마스트로얀니가 최소 한 건의 연방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이 선거운동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주의회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로테르담 타운위원회에서도 사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트로얀니는 수요일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소비자 당국은 애플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골드만삭스와 애플에 대해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두 회사가 신용카드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비자 보호 관련법을 위반하고 고객 관리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골드만삭스와 애플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신용카드 사업에서 고객에 대한 의무를 불법적으로 회피했다며 8,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즈 등이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소 1,980만 달러의 배상금과 4,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고 애플은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애플이 애플카드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 수만 건을 골드만삭스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골드만삭스는 분쟁을 전달받은 경우 조사 과정에서 연방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두 회사가 애플 기기 구매와 관련한 무이자 할부 정책에서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객들은 자동으로 무이자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았지만 실제로는 고객이 애플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만 적용되는 등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부당하게 신용 이력상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법률 준수와 관련해 믿을 만한 계획을 내놓기 전까지는 신규 신용카드 출시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애플카드 출시 이후 기술상,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처해왔고 이미 피해 고객들과 문제를 다뤄왔다며 해결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애플 측은 애플 상품에 대한 당국의 묘사에 매우 의의가 있다면서도 합의를 위해 당국에 맞춰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TA의 재정이 크게 악화돼 교통 혼잡료 부과 계획이 예상보다 일찍 시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캐시오컬 주지사도 교통 혼잡료 부과 일시 중단을 해지할 준비가 다 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재무장관 토마스 디나폴리는 보고서에서 초과 근무 비용 증가와 지하철 이용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느리게 회복되면서 MTA가 최소 1억 7,600만 달러의 예산 격차에 직면하게 됐으며 이는 15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나폴리는 혼잡 요금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수입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MTA가 자금을 확보하지 않는 한 통근객이 더 높은 요금이나 서비스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5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주보다 청구 건수가 감소한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 5천 건도 밑돌았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0월 6일에서 12일 주간 189만 7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 8천 건이 늘었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이 포브스가 선정한 전국 최고 공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80억 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승객들이 짐을 붙이고 체크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보안 검색 구역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체크인 무인기 설치는 물론 이를 도와주는 인력도 배치됐습니다. 출발층에는 36개의 풀 서비스 체크인 카운터가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49개의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 그리고 16개의 수화물을 붙이는 백드롭 스테이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문을 연 델타 터미널 C는 세계적인 수준의 레스토랑과 샵이 입점해 다양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통역, 번역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통역과 번역 서비스의 존재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린다 리 뉴욕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라 공립학교는 시 교육국이 부모에게 제공하는 통역, 번역 서비스 접근 방법, 통역과 번역 서비스 사용 예시 등을 담은 통지서를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서비스 안내 공지는 시 공립교에 등록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9개 언어로 배포돼야 합니다.
뉴저지주가 9개 분야 정신질환 종사자에게 최대 15만 달러의 학비 대출을 탕감합니다. 오는 31일까지 주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2025년 2월 15일 개별 통지됩니다. 신청 대상은 위원회가 증명한 행동 분석가, 자격증이 있는 어소시에이트 카운슬러, 클리닉 알코올 및 약물 카운슬러와 소셜 워커, 전문 카운슬러, 심리 상담가, 소셜 워커, 정신질환 간호사, 클리닉 전문가, 정신질환 의사로 이달 1일 기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행동건강관리 제공자 학비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특히 어린이와 일하는 정신질환 전문가에게는 최대 3만 달러의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